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상자를 열기 전엔 어떤 맛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어릴 땐 그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요. 저도 애 둘 키우는 아줌마가 되고 나니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초콜릿이라고 해서 마냥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겉은 달콤해도 그 안에 쓰디쓴 럼주가 들어있기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늘 좋기만 할 순 없는 법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달콤한 초콜릿보단 쓰디쓴 럼주 초콜릿을 더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쓴맛이라면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본 사람이죠.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철 자르는 일을 하는 용접공이었고 엄마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밥을 말았어요. 그 흔한 형제 자매도 없었기에 늘 집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는데요. 사실 부모님을 기다렸다기보단 엄마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퇴근하는 날은 방 한구석에서 쥐죽은 듯이 있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자기 기분이 좋을 땐 용돈도 주고 때로는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셨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땐 순식간에 돌변했죠. 뭐야, 네 애민 어디 간 거야? 서방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엄마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오늘 김밥 단체 주문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밖에서 무슨 딴짓을 할 줄 알고. 망할 여편네. 지도 돈 번다고 아주 서방이 우습지? 미진이 너 당장 가서 너희 애미 데려와. 그치만 엄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디서 애비한테 말대꾸야? 누가 기집년 아니랄까봐 지 애미랑 똑 닮아선. 너도 내가 우스워? 아니에요. 전 그냥 뭐. 말을 왜 맨날 하다 말아? 사람 속 뒤집어지게. 됐으니까 얼른 저녁상이나 차려. 네, 그럴게요. 얼른 준비할게요. 저는 늘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온갖 막말과 욕설이 날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을 대진 않았는데요. 엄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어요. 때때로 부모님은 크게 다투셨고요. 그때마다 엄마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죠. 노랗고 파란 멍이 가실 날이 없었네요. 미진아, 넌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알았지? 여자는 그저 능력만 되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엄마는 입버릇처럼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던 저는 늘 그러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그때 제 꿈은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20살이 돼서 돈만 벌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엄마를 데리고 도망쳐야지. 작지만 안락한 집을 구해서 효도해야지. 하지만 그런 제 다짐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도 나지 않아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그런 제 옆에서 아버지는 상복을 입은 채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이고 이 여편네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순간 욕짓거리가 치밀었어요. 살아생전에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양심도 없는 건지 너무 기가 막히고 증오스러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들이박았죠. 미진이 너 미쳤어? 애비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버지야말로 뭐하는 짓인데요? 엄마를 그렇게 죽어라 괴롭혀놓고 왜 오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나 당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저주할 거라고. 누군가는 폐륜하라며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어른들이 저를 뜯어말렸죠. 아무리 그래도 네 애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죠. 애초에 제게 관심도 없던 아버지는 저를 찾지도 않더군요. 나중에 친척들에게 듣기론 1년도 안 돼 새 장가를 들었다 하대요. 상경 후에도 제 초콜릿 상장엔 여전히 럼주가 든 초콜릿뿐이었어요. 돈 한 푼 없어 처음엔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는데요. 덩치 크고 나이 꽤나 있는 노숙자들에게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사기꾼에게 속아 섬 노예로 팔아넘겨질 뻔하기도 했죠. 그러다 다행히 은인을 만나 역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봉급은 많지 않았지만 숙식이 해결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 찻집은 대사관 근처에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왔는데요. 처음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입과 귀가 트이게 됐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온 제가 눈 파란 백인들과 영어로 말이 통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린 개의 영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냐면서 칭찬하고 팁을 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참 친절한 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같은 한국인들보다 더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한눈에 봐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얕보기 일쑤였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해외살이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저를 아프게만 했던 고국 땅을 떠나 머나먼 곳으로 가고 싶었죠. 어차피 엄마도 죽고 없으니 한국에 제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일하면서 열심히 영어 학원들 다녔어요. 동시에 유학이든 이민이든 해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학이나 이민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저로선 꿈도 꿀 수 없었죠. 고민하다 워킹 홀리데이로 방향을 돌렸어요. 영어권 나라 중에선 호주가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고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었죠. 비자 합격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도전한 끝에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네요. 그때만 해도 다신 한국 땅을 밟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주에서 단기적으로 취업 비자를,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따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죽어도 호주에 묻히겠다는 1년뿐이었죠. 하지만 어디 인생이란 게 제 뜻대로만 흘러가던가요? 호주에서 산 지 2년 만에 호주 남자도 아니고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일하는 음식점에 우연히 찾아온 제 또래 청년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 마지막으로 세계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할 사람을 보는 순간 느낌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 하고 어떤 예감 같은 게 찾아온다고요. 호주에서 사귄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사귀기도 전인데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더군요. 근데 신기한 건 남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왈, 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세계를 떠돌던 게 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다음 여행지로 바로 넘어갈 계획이었던 남편은 저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요. 일주일 내내 식당에 죽치고 앉아 제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 남편의 적극성이 저도 싫지만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기뻤죠. 그렇게 저희는 순식간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남편의 여행 비자가 만료될 쯤에 저도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의 미래가 마냥 꽃길일 줄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인 게 당연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 한국 땅에서는 무엇 하나 이룬 게 없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분이 저를 어찌나 대놓고 괄시하던지요. 시어머니는 제 쪽은 쳐다도 안 보신 채 고개를 돌려버렸고요. 시아버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 공세를 해댔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머니는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계시긴 한데 재혼하셔서 지금은 안 보고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아버지! 시아버지의 기탄 없는 집안 평가에 남편이 눈치를 줬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었죠. 진원이랑은 호주에서 만났다고? 호주에서 뭘 했나? 공부하러 간 거야? 그렇진 않고요. 호주에서 살 작정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진원 씨를 만난 거고요. 뭐? 식당? 그럼 대학은? 대학은 따로 못 갔어요.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그럼 중졸?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아버지가 혀를 차다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원이 너 이 자식 어디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걸? 넌 어쩜 성인이 돼서도 이 애비 속을 썩이냐? 말씀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람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대들어?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평생 네 동생 발끝도 못 따라가는 이 한심한 놈아! 인사 자리는 곧 부자 간의 싸움으로 변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평소 부모님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다 의사인 남동생만 끼고 돌고요. 남편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방황하던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세계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어쨌든 그날 결국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요. 시어머니도 그 뒤를 지체 없이 따라가셨어요. 진원이 너 여자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돼? 나중이라도 꼭 아버지한테 사과드리고 이 되먹지도 않은 여자하고도 헤어져. 시어머니의 호통을 마지막으로 그날 인사자리는 마무리되었네요. 남편이 바래다 주겠다고 해서 함께 저희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오늘은 정말 미안해,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고압적이고 막무가내인 면이 있거든. 나한테도 평소에 그러시는 편인데 설마 생판 남인 자기한테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원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아들 장가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저것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난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원씨 부모님이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해해.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오늘 자기한테 그런 막말을 한 건 선 넘었지. 난 부모님이 끝까지 허락 안 하면 집 나와서라도 자기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말로 시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자 집을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요. 혼인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큰애가 들어서고 말았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더는 반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했네요. 그때만 해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아보니 삶은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동화책 속에서 공주나 왕자는 결혼하면 끝, 그냥 해피엔딩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선 결혼하고도 끝없이 고단한 삶이 이어지죠.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것에 비해 벌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니, 3인 가족이 먹고 살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월세가 문제였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요. 전세로라도 옮기고 싶었는데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설상가상 둘째 딸이 막 태어났을 무렵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려버렸죠. 안 그래도 입이 하나 더 늘어서 돈 들어갈 곳이 산더미 같은데 2배로 뛰어버린 월세를 낼 재간이 없었어요. 급히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더군요. 이대로는 생때같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시댁에 손을 벌려보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단칼에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너도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가 공무원 하다 은퇴한 지 꽤 되지 않았니? 나오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우리 노인네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둘째 공부시키는데 다 써버렸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있으면 진작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줬지. 안 그러냐? 네, 그렇겠죠. 괜히 마음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끼리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너무 막막했어요. 결국 남편이 고민 끝에 도련님에게 손을 내밀었죠. 사실 남편 입장에선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였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도련님에게 워낙 차별받고 자라서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부모님 탓이라며 동생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땐 도련님도 문제가 있었어요. 은연중에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돈 얘기를 꺼내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일장연설을 늘어놓더군요. 형, 그러게 내가 진작에 제대로 된 직업 좀 가지라고 했잖아.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언제까지 택배일로 벌어먹고 살 거야? 형이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이젠 현실을 좀 직시해야지. 이번에 내가 도와준다고 해봐. 그럼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일 생기면 그때는 어쩔 건데?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고 자식들은 커가면서 돈이 앞으로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진 않을 텐데. 그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손 벌릴 거야? 택배 일이 어디가 어때서? 진입장벽이 낮고 몸 쓰는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내가 누구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먹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난 너처럼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 넌 부모님한테 기대서 다 준비된 길을 걸었잖아. 난 내 힘으로 내 발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라고. 남편의 말에 도련님은 오히려 파한대소를 했어요.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않더군요. 그게 무슨 버틴 거야? 그냥 현실에 안주한 거지. 형 애초에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한 것도 내가 형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내가 옛날부터 형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뭐든 뛰어났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애매하게 양쪽 다 밀어주느니 나한테 올인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하신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옳았고,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 해도 난 이를 악물고 미래를 위해 공부했을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결국엔 의사가 됐겠지. 형같이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하고 난 다르다고. 그만해라. 더 듣기 싫으니까. 내 가족을 책임질 방법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자. 오늘부로 넌 더는 내 동생 아니다. 남편은 그 일로 도련님과 연을 끊었어요. 그런 남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저희 네 가족은 결국 살던 집에서 나와 달동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 교육이나 안전 때문이라도 달동네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는 먹고 살기에 바빠 도련님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별 신경을 못 썼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련님이 같은 병원 동료 의사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진원이 네가 그때 이사 문제로 진석이랑 감정이 안 좋아서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산 건 안다. 근데 벌써 3년 전 일인데 이제 그만 풀 때도 되지 않았니? 이번에 진석이 장가 가는 김에 한자리에 모여서 다 풀자꾸나. 어? 풀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진석이 그 자식 그 뒤로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식 결혼한다고 봐줘야 합니까? 왜요? 아니 이놈이 그래도 네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계속 이딴 식으로 못나게 굴 거야? 네가 결혼식에 안 오면 그쪽 집안에서 우리 집을 뭘로 생각하겠어?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앞으로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먼저 끊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때부턴 절 닥달하더군요. 예, 네가 진원이 좀 설득해봐라. 이대로 진석이 결혼식에 너희가 안 오면 사돈 부부랑 새아가가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완전 콩가루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 집이 어디 보통 집인 줄 알아? 바깥 사돈이 땡땡병원 병원장이야. 새아가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고. 너희도 결혼식 와서 잘 보이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게 저도 얘긴 해봤는데 그이가 워낙 쌓인 게 많아서요. 그때 도련님이 너무 심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요. 사과를 꼭 말로 해야만 알아먹어? 형이 됐으면 어른이 동생을 먼저 품어줄 줄도 알아야지. 하여간에 진원이 그놈은 옛날부터 진석이를 질투했다니까. 지가 못난 건 생각을 못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만 남편 흉을 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어머님, 도련님이야말로 동생이 됐으면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랑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바라면 도련님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엔 어림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그따위 막말을. 이제 보니 네가 진원이 그놈을 버려놓은 거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분노한 시어머니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아버지의 언어폭력에 단련돼서일까요? 그 정도는 제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못했죠. 그럼 끝까지 결혼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더는 할 말 없으신 거죠?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이만 끊을게요, 어머님. 결혼식 잘 치르시고요. 예, 예! 저는 뭐라 더 말하려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내심 도련님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시나 고고한 의사 선생님께선 끝까지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끝내 저희 부부 없이 결혼식을 치러버리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동서 얼굴 한번 보질 못했죠. 그렇게 영영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다시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을 묶어버렸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아무리 남편이 시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외면할 정도로 모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 둘 다 병원으로 달려갔죠. 처치가 빨랐던 덕분에 시아버지의 생명엔 아무 지장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됐다는 거였어요. 퇴원 후 한동안은 시어머니가 모셨는데요. 결국 얼마 못 가 전문 간병인을 쓰게 됐죠. 그런데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서방님에게서 호출이 왔어요.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불길한 마음으로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서방님이 대뜸 시아버지의 간병비를 요구하더군요.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되물었죠. 간병비라니, 간병이 고용하는 돈은 아버지 연금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론 택도 없지. 간병이 쓰는 돈만 돈이야? 두 분이 먹고 쓰는 생활비도 있잖아. 지금까지 두 분이서 연금으로만 빠듯하게 생활했는데 여기에 간병비며 아버지 병원비까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 정도도 계산이 안 돼? 그럼 네가 내면 되잖아. 너도 재수씨도 의사라 벌 만큼 벌 텐데 뭐가 문제야? 더 버니까 더 내라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솔직히 형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 괜히 장남인가? 뭔 말도 안 되는... 그동안 내가 두 분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너 의사 맞는답시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물 팔고 땅 팔고 그렇게 집안 재산 올인해서 의사 만들어줬으면 노후 정도는 네가 책임져야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전 그럼 반반해. 공평하게. 제가 봤을 땐 조금도 공평한 처사가 아니었어요. 서방님네와 저희 남편 수입이 못해도 5배 넘게는 차이가 날 텐데 어쩜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나 싶었죠. 옆에 앉은 동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서방님에게 동조하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야 뭐 말할 것도 없었네요. 큰애 너희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었니? 너희가 우리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옆에서 챙겨주고 돌봐준 건 작은 애였다. 근데 나도 염치란 게 있지. 언제까지 진석이한테만 신세를 지고 있을 순 없잖아? 이제 니들 차례라고 생각하고 효도하거라. 정정하던 양반이 저렇게 들어누웠는데 그깟 돈 가지고 이렇게 형제끼리 싸워야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달에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아픈 아버지를 두고 마냥 싸우기 그랬는지 결국 남편이 백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액수에 저도 남편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한 달에 600, 둘이 나누면 300씩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300만 원이요? 저희가 다달이 그 큰 돈을 어떻게 내요? 제 벌이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 어떡해? 내가 뭐 나 사치하자고 돈 달라는 거니? 어쩜 이렇게 지엠이 힘든 건 나 몰라라 해? 죽어도 그 돈 못 내겠으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저 양반 간병하든가.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시어머니도 서방님네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사실 남편은 주 7일을 일하다시피 했으니 제가 시아버지를 전담해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미안해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았네요. 여보 미안해. 못난 나 만나서 계속 고생만 시키고. 맘 같아선 그냥 부모님하고 완전히 연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뿐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프니까 차마 외면할 수가 없네. 나도 최대한 도울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난 괜찮아. 어차피 세종이랑 세영이도 다 컸고 둘이 학교 가고 나면 할 일도 없었는걸. 잘 됐지 뭐. 아버님 아프신데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시아버지 간병은 물론 고됐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달동네에서 살다가 번듯한 단독주택인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좋았고요. 아이들 생활 환경이나 학군도 괜찮아졌거든요. 또 시아버지 역시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성심성의껏 돌봐드렸기 때문일까요? 저를 못마땅해 하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더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같이 살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떼셨어요. 삼시세끼 꼭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속옷 빨래까지 저를 시키셨죠. 시아버지 간병에 애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까지 솔직히 너무 힘들었네요. 때때로 시어머니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려봤는데요.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 돼서 손에 물 묻혀야겠니? 그동안 고생한 걸로 충분하다. 더는 못해. 처음엔 이해하려고도 해봤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동서와 절 차별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서방님네는 시댁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그쯤에 동서는 임신 준비 때문에 휴직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거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시댁으로 와선 밥을 얻어먹고 갔죠. 제가 해준 밥을 얻어먹으면서 고맙다 말 한마디 없고요. 설거지라도 도와주긴커녕 반찬이 짜다 싱겁다
자기가 상전인 양 잔소리만 해댔죠. 형님, 반찬이 하나같이 다 너무 짜요. 단백질도 별로 없고요. 이런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나이 들수록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조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럼 동서가 좀 해보지 그래? 형님도 참, 제가 얼마나 곱게 자랐는데요. 전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제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본 적이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전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돌볼 테니까 형님은 주부답게 살림에 힘써주세요. 은근히 절 무시하는 그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왜 동서 입맛에 맞게 밥상을 대령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 와서 밥 먹지 마. 알아들어? 하고 시원하게 내질렀죠.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바로 뛰쳐나오더군요. 아니 큰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밥 잘 먹고 있는 둘째를 윽박지르게? 그러자 동서가 바로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형님 기분을 의도치 않게 상하게 해드렸나 봐요. 전 그냥 반찬이 다 너무 짜길래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염려돼서 의사로서 조언을 좀 해드린 것뿐인데. 순식간에 자기가 유리하게끔 말을 꾸미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보통 얘기가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고함을 치더군요. 예, 둘째가 의사로서 조언을 해주면 고맙게 여겨야지 왜 고가워하고 난리야? 고가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전 그냥 동서가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시어머니가 픽 비웃음을 지었어요. 무시? 설마 착한 둘째가 그랬을라고? 다 네 자격지심 아니니? 어머님, 자격지심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아니 그렇잖아. 넌 중절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시골뜨기인데 둘째 얘는 병원장 딸에 본인도 잘 나가는 의사니까 열등감 느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쩜 부창부수라고 진원이가 진석이 질투해서 못나게 구는 거랑 똑같니? 저를 모욕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요. 저희 남편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깎아내리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맘 같아선 시아버지 감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져 누운 뒤로는 오직 저만 보는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알아요, 저도 바보 같다는 걸. 하지만 때론 그런 바보 같음이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정성어린 병구안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점차 기력을 잃으셨고요. 결국 반신마비가 오신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저희 부부도 바로 시댁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 싫다며 울고불고 해서 계속 같이 시댁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게 훨씬 편했겠죠. 제가 삼시세끼 다 만들어 바치지, 집안 살림 다 해주지, 그이가 따로 용돈 챙겨드리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바로 분가하자고 했는데요. 그놈의 핏줄이란 게 뭔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는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결국 저도 계속 시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론 시어머니의 고약한 성정이 한풀 꺾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쯤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버지의 부고였죠.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줄도 참 길더군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버지였는데 장례식엔 참석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니 참 많이도 늙었더군요. 재혼했던 부인은 진작에 도망치고 마지막엔 쓸쓸하게 술만 퍼마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아버지, 즉 제 외조부였죠. 그동안 어머니가 고아인 줄로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외할아버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저를 찾아 헤맸는데요. 아버지가 죽어도 알려주지 않아서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중간에 제가 해외로 나가 살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다시 만난 외할아버지는 절 너무 애틋해했어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엄마와 어쩜 그리 똑 닮았냐고,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다독여 주시더군요. 저도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나 절로 눈물이 팽 돌았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세상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애타게 찾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종종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갓집을 찾아뵀어요.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쭉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몹시 예뻐해 주셨죠.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얼마 안 돼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문제가 된 거였죠.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보다도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거진 한 달간 두문불출하면서 울기만 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도 세상은 어쩜 그리 문제없이 돌아가던지요.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때쯤 저도 일상을 살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외조부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사이 동서도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요. 그 애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다시 의사로 복귀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다시 동서의 이기심이 발동했어요. 그간에도 알게 모르게 한 번씩 저를 툭툭 건드렸었는데 그래도 나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조카를 낳은 뒤로는 점점 그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애를 저한테 맡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 명목상으론 시댁으로 데려와 시어머니에게 맡긴다는 거였는데요.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단 핑계로 자기 손주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조카 뒤치다거리는 다 제 몫이었죠. 저희 애들은 그쯤에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요. 어느 정도 키워놨겠다. 저도 새롭게 제 일을 해보려던 차였는데 졸지에 다시 지옥 같은 육아를 하게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동서가 일하면서 아이까지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도 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웬걸 어느 날 조카를 데리러 온 서방님과 얘기를 나누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글쎄 동서가 병원을 진작에 관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 요즘 병원 안 나가요? 제 날카로운 되물음에 서방님도 뒤늦게 자기가 말실수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병원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몸이 너무 힘들다고 당분간 좀 쉬겠다고.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건데요? 아니 전 당연히 형수님한테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깜빡했나 봐요. 깜빡했다는 게 말이 돼요? 매일 하준이 맡기러 오는데? 전 당장 동서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동서는 자기 지은 죄가 있어 그런지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오더군요. 아니 형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면 우리 하준이 더는 안 봐주실 것 같아서. 그야 당연하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몰라? 내가 동서한테 뭐 따로 받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준이를 키워? 그러자 동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울컥한 얼굴을 하더군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생판 남도 아니고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실 형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요즘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둔 거고요.
그놈의 아프다 힘들다 소리 좀 그만해. 누군 안 그런 줄 알아? 정말 동서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하준이 돌볼 처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였음. 솔직하게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러저러해서 병원을 잠시 쉴 거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하준이 좀 계속 봐주셨으면 한다고. 어쩜 이렇게 작정하고 사람 속일 생각을 해? 제 이빠른 말에 동서도 더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사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잘못은 다 자기가 한 걸요. 결국 저는 조카를 다시 데려가라고 했고요. 앞으로는 직접 돌보라고 했어요. 조카한테 정이 붙은 건 사실이었지만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러는 편이 낫겠다 여겼죠. 그러자 동서는 난리를 쳤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동원해 절 못됐다는 등 자기밖에 모른다는 등 음해하더군요.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더는 당하고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두 분이 그런 절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돌아오는 추석에도 저는 평소와 다르게 나갔어요. 원래 명절 음식 준비는 시댁에 들어간 뒤로 제가 다 도맡아 했는데요. 더는 그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뭐 남자들이야 일하고 시어머니는 연로하니 그렇다 쳐도 동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서를 바로 호출했어요. 조카는 애들한테 보라고 하고 저랑 동서는 둘이서 주방에서 같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죠. 입이 대빨 나와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외출했다 돌아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아니 둘째 너 왜 벌써 왔어? 차례 지낼 때 맞춰서 오라니까. 형님이 저한테 안 오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떡해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프고 몸 상태 최악이었는데 그냥 왔죠 뭐. 어쩐지 부르는데 순순히 온다 싶더라니. 동서는 작정하고 또 저를 나쁜 형님으로 몰 작정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전 부쳐라 나물 무쳐라 밤 깔아. 저 집에서도 이렇게 부엌일 한 적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제가 이러려고 의사 된 게 아니잖아요. 메스 잡고 청진기 들던 손으로 제사상을 차리다니요. 제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확 그이하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동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행여라도 부자 사돈댁을 놓칠까 싶어 제게 바로 세모 눈을 치켜뜨더군요. 아니 큰애, 너 정말 왜 이러니? 명절 음식 준비는 늘 우리끼리 했는데 새삼스럽게 둘째를 왜 불러?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어머님. 사실 음식 준비하면 어머님은 거의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거의 저 혼자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머님 이번에도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 다녀오겠다면서 나가버리셨잖아요. 뭐 정말 병원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더는 혼자 못하겠어서 동서를 부른 거예요. 같이 하려고요. 동서가 지금 일도 쉬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얘가 정말 둘째가 뭐 그냥 쉬는 거야? 의사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안식년인지 뭔지 그거 가는 거잖아. 우리가 뭐 종갓집처럼 차례를 각 잡고 치르는 것도 아니고 간소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둘째까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어디 돈도 못 버는 게 감히 의사를 부려먹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제게 마구 폭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식탁 위에 있던 전을 한 움큼 집어 제 얼굴에 집어던졌죠. 다행히 한 김 식힌 전이라 뜨겁진 않았는데요.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뒤에서 슬그머니 절 비웃는 동서를 본 순간 그런 감정이 더 강하게 올라왔죠. 더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란 이름하에 함께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택배일 특성상 명절 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왔다고 하더군요. 저를 도와주려고 말이죠.
남편은 여자 셋이 대치한 걸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나 봐요. 곧바로 절 향해 달려오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설마 이 바닥을 굴러다니는 전에 데인 거야? 누가 그랬어? 재수 씨가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동서는 어지간히도 겁이 났는지 바로 손끝으로 시어머니를 가리키더군요. 시어머니는 움찔한 것도 잠시, 이내 남편 못지않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다. 큰애가 오죽 내 속을 뒤집어 놨으면 그랬겠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 얼굴에 전을 집어던져요? 아니, 얘가 어디 애미 앞에서 자꾸 큰 소리야? 하여간에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이러니 큰애도 날 자꾸 우습게 여기고 귀여우라는 거 아니야? 어디 드러나 보자고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손이 사람이랍시고 자꾸 둘째를 부려먹으려 드니까 그렇지. 이번 차례 음식만 해도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준비한다고 꼴랑천 몇 개 붙여서 올리는 게 전부면서 그거 혼자 하는 게 억울하다고 굳이 둘째를 불러다 부려먹어? 지는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놀고 먹기만 하면서 어디 의사로 일하는 둘째를. 비빌만한 친정도 없어서 빈손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온 주제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그놈의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자꾸 돈돈거리시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얌전히 어머니 하녀 노릇하고 있는 줄 아세요? 며느리 된 도리로 어머니 같은 사람도 시어머니랍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참나, 얘가 돈이 어딨니? 결혼하고 생전 지선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앤데 이 사람이 돈을 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억만장자인데. 뭐? 억만장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장인어른 장례 치르면서 외조부 다시 뵀던 거 알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집 포함해서 건물만 5채, 현금 자산만 40억이 넘는다고요.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는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됐죠. 하지만 남편 외의 다른 가족들에겐 굳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상 알려봤자 돈 뜯어먹을 궁리만 알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역시 그런 제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하도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자 결국 못 참고 제 비밀을 밝혀버린 거였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빽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있던 동서도 뒤늦게 얼빠진 정신을 수습한 채 입을 열더군요. 맞아요.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왜 계속 시댁에 살면서 어머님을 모셨던 건데요? 다 분가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어머님 유산을 노린 거거나. 동서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히 알겠더라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섰죠. 그깟 푼돈을 탐내서 뭐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머님을 모셨던 건 혼자 된 어머님이 가엾어서 그래도 하나뿐인 내 남편 어머니인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며느리 된 도리로서 또 사람으로서 선의를 베푼 건데 동서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날 보고 있었구나.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그동안 사사건건 날 돈으로 누르려고 했지?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스웠는지를 알아? 의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한 1,000만 원 버나? 내가 우리 외조부한테 물려받은 재산에 비하면 그깟 몇천은 푼돈이거든? 지금 내가 가진 건물에서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 몇천인데 동서가 병원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돈 버는 동안 난 집에 얌전히 앉아서 동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고.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그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고 말이야. 동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시어머니 역시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긴 마찬가지였죠. 그런 두 사람을 보다가 전 잠자코 앞치마를 벗었어요.
내가 이번 추석에 굳이 동서를 불렀던 건 동서랑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였어. 내 딴엔 가족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오늘 내게 하는 꼴을 보니 더는 안 되겠다 싶네. 우리가 가족으로서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어머님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 말이다 큰애야. 됐으니까 더는 아무 말 마세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전 그렇게 남편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남겨주신 재산은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쓰라고 주신 돈을 가만히 놀리기만 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해 남편 직장 근처에 번듯한 새 아파트를 구해 들어가고요. 남편 앞으로 번듯한 차도 한 대 뽑아줬네요. 저는 남편이 더는 힘든 택배 일을 안 했으면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돈은 당신 외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돈이잖아. 내가 무슨 염치로 그 돈을 써. 당신 만나고 고생시킨 것밖에 없는데. 적어도 앞으로 당신 생일 선물이랑 애들 학비 정도는 가장인 내 힘으로 책임지고 싶어. 또 난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사실 저희 가족의 삶이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뿐이지 소비 수준은 여전히 비슷했죠. 남편도 저도 명품이니 하는 것들은 일절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시동생네 부부와 시어머니에게서 돌아가면서 연락이 오곤 했는데요. 저나 남편은 일절 무시했어요. 연을 끊기로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며 눈물바람을 하더군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있다간 저희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왜 넘어가? 실은 제가 일을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 의료사고 때문에 면허 취소를 당한 거거든요. 더는 의사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이 모르게 사업을 좀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동업하기로 한 년이 순 사기꾼이더라고요. 제 돈을 갖고 그대로 튀어버렸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갖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이대로 진짜 저희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동서 집에선 뭐라는데? 아버님이 병원장이라며. 그러자 동서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댁이 얕보이기 싫어서 속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냥 택시 하시고요. 어머니도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동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불쌍한 여자였어요. 허영과 과시욕이 미쳐 끝내는 자기 부모의 직업까지 속였더군요. 연을 끊긴 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눈물바람을 하며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동서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죠. 정말요, 형님? 정말 제 빚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단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휴대폰 가져와서 바로 이체시켜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돈은 무슨 수를 써서든 꼭 갚을게요. 우리 그인 아직 의사잖아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가져오려던 순간이었어요. 동서한테 차 한잔 대접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려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세요? 여보? 돈 빌려준대. 그럼 그렇지. 완전 걔 호구라니까. 그냥 내가 당신 모르게 사업하다 사기당했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입 맞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세게 한 10억 부르는 건데. 그거면 당신 개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시간 지나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억만장자면 뭐해. 돼지목에 진주목걸인걸. 집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해서 완전 거지 소굴 같아. 돈을 쓸 줄을 모른다니까. 나도 어디서 얼굴도 모르던 외할아버지가 수십억 기부하고 죽어줬으면 좋겠다. 끝에 끝까지 절 기만하려 한 동서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전 그대로 다가가 동서의 어깨를 낚아챘죠. 동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됐어요. 전 재빨리 동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죠. 한 두어 대쯤 때렸을까요? 동서가 제 팔을 잡고 매달리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왜 이러세요, 형님? 방금 그건 그냥 그이랑 재미로... 재미? 재미로 그따위 더러운 말들을 짓거려? 동업자한테 사기당해서 돈 필요하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내 돈 뜯어내려고. 아니에요, 형님. 저 정말 형님이 주시는 돈 없으면 죽어요. 물론 사기당했다는 건 거짓말인데 실은 그 사람이랑 제가 요즘 스포츠 도박에 좀 빠져있거든요. 전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그이가 중독돼 버려선 이미 집 담보로 잡은 대출도 다 꼬라박아서요. 당장 그 돈 상환 안 하면 집 넘어가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내 할 바 아니고 돈을 10원 한 장 못 빌려줘. 그러니 돌아가.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급기야 동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동서를 강제로 내쫓았고요. 두 번 다신 문을 열어주지 않았네요. 그러자 서방님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해댔어요. 요지는 동서를 용서하고 돈을 빌려주라는 거였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나요? 뒤늦게 이 사실을 난 남편도 난리가 났어요.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죠.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 남편은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시동생이랑 시어머니 둘이 싹 나눠 갖고 입을 닦았죠. 그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남편이 괘씸해서 그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뒤 소장이 날아갔는지 시동생네 부부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에게 어쩜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형수가 그 돈 끝내 안 빌려줘서 우리 집 진작에 경매로 넘어갔어. 나랑 집사람 지금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근데 하다하다 이젠 아버지 유산까지 내놓으라고 해? 형도 형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정당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막말로 아버지 몸져 누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병고 안 했던 게 누군데? 이 사람 아니야? 아버지 재산은 이 사람이 다 받아도 모자라다고!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아니 친언니 너 팔은 아무리 안으로 굽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큰애는 이미 지 외조부한테 수십억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그깟 몇천 받겠다고 이렇게 네 동생이랑 애미를 괴롭히면 돼? 제 동생이랑 어머니라뇨? 전 분명히 가족끼리 연 끊을 거라고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초에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됐고 이만 돌아가세요. 법정에서나 보자고요. 아니 얘가 정말 지금 진석이 얘 사기당해서 전 재산 다 잃고 빚 때문에 월급 들어오는 족족 다 차압당하고 있다고. 네 동생이 가엾지도 않아?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또 도박에 손댄 거겠죠. 이미 이 사람한테 다 들었습니다. 진석이도 재수씨도 도박 중독인 거. 남편의 이빠른 말에 동생이 찔끔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알게 된 진실에 기함했죠. 아니, 그럼 얘들이 그 많던 재산 다 날린 게 도박 때문이라는 거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덧붙였어요. 네, 그리고 의료사고 때문에 동서 의사면허 박탈된 건 아세요? 아, 그리고 동서네 집 병원 하는 게 아니라 택시한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 동서가 말 아직 안 했나 보네요? 동서 뭐야? 나한테만 솔직할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이만 진실을 알려드려야지. 제 말에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에 쎄함을 느낀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야, 둘째 너 똑바로 말해봐.
지금 큰 며느리가 말한 게 다 사실이니? 그게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뭐 이런 미친 X가 다 있어? 흥분한 시어머니가 그대로 동서의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그러자 동서 역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반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란 서방님이 그런 두 여자를 말리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네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고요. 그렇게 세 사람은 가택침입죄로 경찰차에 실려갔죠. 유류분 청구 소송은 당연히 저희 부부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네가 쓴 것까지 포함한 아버님의 유산을 저희에게 토해내야 했고요. 그 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그러자 뒤늦게 아차 싶었나 봐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선 눈물바람으로 애원을 하더군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괜히 너랑 둘째 며느리 비교하면서 구박이나 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둘째가 병원장 딸이라니까 자꾸만 눈치가 보여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눈치가 보이면 보이는 거지. 그걸로 왜 저를 괴롭히셨는데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저한테만 그랬으면 모를까. 그 이도 한평생 서방님하고 비교질하면서 괴롭히셨잖아요. 그건 죽은 바깥 양반이. 이런저런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모든 건 그냥 어머님의 못돼먹은 성질머리가 다 자초한 일이니까. 또 경찰 불러서 가택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이만 순순히 돌아가시죠. 차디찬 축객령에 시어머니는 결국 꼬리를 말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친척동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계시다 하더군요. 시동생은 도박에 미쳐서 결국 병원에서도 잘리고요. 지금은 도박장을 들락날락거리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동서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동서 역시 그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이고요.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시댁과 연을 끄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자식된 도리로서 또 남편에게 왠지 미안해서 망설이던 일을 해치우고 나니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합니다. 시집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며느리 여러분,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